한국은 인터넷도 없는 나라인데 무슨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겁니까? 여기 한국의 인프라를 소개하던 교수에게 중국인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이 파렴치하다는 말까지 듣는 그녀에게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에서 통신기술을 가르치는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지가 상용화되고 있고 그걸 해낸 한국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터넷 기술이 뛰어난 나라인데다가 소프트웨어 기술력, 문화적으로도 우수한 나라인 것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사실 통신기술을 공부하게 된 이유도 한국 덕분입니다. 어린 시절 한국에 가서 인터넷 환경을 접하고 나서 한국의 인터넷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의 PC방에 가서 무척이나 놀란 적이 있죠. 미국보다도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시에 한국에 컴퓨터 부품 수출하는 일을 하셨기에 컴퓨터 관련 정보도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강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으로 삼성 등 막강한 회사들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등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저는 K-팝 또한 그 인터넷 속도와 통신 기술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인터넷을 통한 인기음악 투표 방식을 도입한 나라가 한국이고 남녀노소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통신 관련 공부를 했고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미국인들은 아직도 인터넷을 못 쓰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젊은이들까지 널리고 널렸죠. 한국인들은 문맹이라고 말할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지만 미국에는 10대 청소년들도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걱정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신학기가 시작된 9월 신입생들이 수업에 들어왔고 최근 아시아계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많이 오기에 미국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아시아인이라면 한국인들처럼 똑똑한 학생이 많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고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교수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통신기술에 대한 수업을 하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인터넷이 90년대 말부터 발전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 중에 하나라고 언급한 일이 있는데 아시아 학생들은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하며 통신기술은 중국의 화웨이 등의 대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저는 아시아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묻고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려 노력했지만 수업의 방향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국의 인터넷 기술은 모두 미국이나 중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한국은 그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지역이 훨씬 많은 나라이고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소수특권층이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한국의 전체라며 일반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한국이 오지 상용화를 가장 먼저 달성한 나라이고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면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화웨이나 중국의 기술을 빌려오지를 도입했다는 식으로 반박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불리고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중국이 한국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편견이나 자부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나라가 가진 문제점은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의 주제를 통신기술의 발전 과정과 세계 각국의 기여로 전환하며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가정까지 연결하는 광 케이블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이는 중국보다 앞선 정책적 결단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삼성과 LG의 성공적인 기술 혁신과 한국의 IT, 인프라 투자는 순전히 한국 내부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그 수업 이후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편견에 갇히지 않고 통신기술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통신기술 발전과 그 기반이 된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한국이 과연 그렇게 뛰어난 IT 강국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은 사실 인터넷도 없는 나라에 가까운 나라인데 무슨 기술력을 이야기하냐며 비판을 이어갔죠. 특히 한국 외 지역의 인터넷 상황이나 기술 발전에 대한 그들의 불만도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언급한 인터넷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은 한국의 일부 지역,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들은 주로 대도시와 주요 도시들 외에는 인터넷 환경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 인터넷 환경이 대도시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의 IT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IT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은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노력 덕분에 오늘날 거의 모든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친화적인 환경, 즉 사람들이 IT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스마트폰 사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일상에서 크게 발전해 왔다는 점을 들며 그들의 주장이 조금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IT 산업은 단지 빠른 인터넷과 통신 기술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즉 삼성전자와 SK, HYNIX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IT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은 그 자체로 한국의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 학생들의 주장은 여전히 논리적 근거보다는 자국의 자부심과 편견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가 갈수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IT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끝낼 무렵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IT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한 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들이 상용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현대와 기아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들을 예로 들었죠. 한국의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한 기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자동차들은 이미 인터넷과 연결된 차량 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경로를 추천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되고 있죠. 또한 시동을 원격으로 켜고 끄는 기능, 그리고 차량의 문을 스마트폰을 통해 열 수 있는 기술도 일상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와 기아는 원격으로 차량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전진시키거나 후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고, 이는 주차장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자동차가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단을 넘어 스마트한 생활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IT와 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니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특히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사례를 들면서 한국이 단순히 통신 기술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학생들이 점차 한국의 기술력을 조금 더 인정하게 되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결국 그날의 수업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강한 의견을 내던 그들이었지만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조금씩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국인 학생들이 강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주장하며 한국의 모든 기술 혁신이 사실은 중국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사실 왜곡이 심하고 편향된 시각이었지만 그들의 주장에 일부 학생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게시된 후 제 강의에 의문을 품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특히 몇몇 학생들이 제 연구실로 찾아와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교수님, 한국이 정말 중국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왜 한국은 중국을 베끼고도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와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연구실은 한동안 그런 질문을 던지려는 학생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태도는 매우 공격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라는 점을 부정하려는 듯 한국의 모든 기술이 사실은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루는 다른 학과의 중국 학생들이 무더기로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팀처럼 한국의 기술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한국의 오지나 반도체 기술이 중국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며 말이죠. 그들은 끝없이 질문을 이어갔고 제 연구와 수업 내용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의 기술 혁신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오지 상용화가 중국의 기술을 그대로 따랐다고 믿으며 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제가 그들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었음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확립된 믿음처럼 생각하고 있던 주장을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중국의 주장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에 대한 편견과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했을 뿐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믿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수업 시간에 한국의 통신, 기술과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생각보다 더 까다로워졌고 결국 저는 그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어떻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깨달았죠. 그 중국인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통신 설비가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담은 중국 논문들을 강의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문들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 발표된 것들이었고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과장된 주장과 이론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이 논문들을 증거 삼아 한국의 통신 기술이 중국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선동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논문들은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논문들을 마치 결정적인 증거인 양 게시판에 올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를 읽고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중국의 통신 설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단지 중국의 기술을 따라한 것일 뿐이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들의 주장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고 게시판에 댓글을 달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논문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정말 한국의 통신 기술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한국의 통신 기술에 대해 신뢰를 잃고 중국이 세계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논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것들이 왜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인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세계적인 통신 기술을 이룬 과정과 중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논문들이 어떻게 자국의 기술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알려줘야 했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를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국의 통신 설비에 관한 논문들을 소개하면서 그 논문들이 실제로 어떠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이유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학생들까지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학문적인 논쟁을 넘어서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혁신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국에 대한 애국심을 과도하게 내세우며 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와 사례를 준비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죠. 저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이 한국에 벌였던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하나하나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빼앗아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수업을 시작했죠. 학생들은 갑자기 저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전달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중국 해커들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한국이 개발한 고급 기술이나 정보들을 몰래 빼내갔어요. 그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도뿐만 아니라 연구 중인 기술의 데이터를 그대로 훔쳐갔죠.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자국의 기술력을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심지어 한 중소기업은 한밤중에 연구 컴퓨터를 도둑 맞았고 그 컴퓨터가 중국에서 발견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모두 거짓말 같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한국의 주요 기업과 연구소를 타겟으로 삼아 어떻게 해킹을 통해 기밀을 탈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 내 기술 발전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이야기했어요. 사실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이었지만 그 발전의 과정에서 중국의 해킹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그들의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의 고급 정보와 기술을 노린 적이 많아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되고 그 정보들이 중국의 대기업들에 전달되었죠.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꾸준히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저지른 일들은 단순한 기술 도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을 침해한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한국이 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이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 저지른 기술 유출과 해킹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기술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후 수업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저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중국의 해킹과 기술 도용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학생들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전하고 나서야 그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진실을 드러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 혁신과 그 이면에 있었던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수업에서 중국의 기술 도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죠. 여러분, 중국이 로봇 강국이 된 이유를 아시나요? 그들도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기술력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로봇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이 깊게 얽혀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중국이 어떻게 한국의 기술을 도용해 로봇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로봇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밀한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로봇의 설계와 제어 기술이 매우 뛰어났죠. 이 모든 기술들은 한국에서 축적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술이 어떻게 중국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이 기술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특히 중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을 도용하기 위해 고도의 해킹 기술을 동원했으며 한국의 로봇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의 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중국의 기업들은 한국의 로봇 기술을 그대로 모방해 자신들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로봇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로봇 산업의 많은 부분이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었죠. 한국의 정밀 기술과 하드웨어 설계가 그대로 중국의 로봇 산업에 흡수되었고 그 결과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로봇 분야에서 강국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국 기술의 발전은 사실상 한국이 이룬 기술적 성과를 가져온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큰 혁신을 이루었고 그 기술들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로봇 강국화의 배경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중국의 현재의 로봇 산업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마친 후 학생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일부는 제가 말한 내용에 충격을 받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자랑하는 자국의 기술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중국의 기술 우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 성과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를 이해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술 도용과 해킹이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어느 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의 진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생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내막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사실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중국이 그렇게 한국의 기술을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사실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의 말에 다른 한국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알게 되어 기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중국인 학생들 몇 명이 일제히 일어나며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학생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역사도 잊었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 정말 파렴치하다. 우리가 중국의 기술력을 부인할 수 있겠냐? 너희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 중국 덕분에 가능했던 거다. 중국인 학생들의 반응이 점점 더 거칠어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한국 학생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일어나며 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듯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훔쳤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물론 한국도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전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 한국은 독자적으로 발전한 기술도 많고 그 기술은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중국이 자꾸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은 오히려 자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격지심이 있는 거겠죠. 그 한국 학생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담담하지만 강한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니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말하세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그만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학생의 말에 다른 한국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지지했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수업은 잠시 멈추었고 분위기는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술과 역사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지금은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중국 학생들과의 대립을 겪으면서 단순히 기술과 현대적인 발전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한국의 과거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친절하게 앉아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을 겪었어요. 사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많이 압박하고 여러 번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특히 고대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는 그리 평화롭지 않았죠. 교수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침략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대 중국의 강력한 정치와 군사력을 가진 왕조들이 한국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어요. 예를 들어 고구려와 발해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한족 중심의 왕조들과 수많은 전투를 벌였고 결국 그들의 문화와 기술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때때로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했죠. 그것이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때마다 한국의 문화재나 기술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고 문화적 자산을 전파하는 데 있어 그들의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고대 한국의 불교, 문학, 기술 등은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쳤지만 동시에 한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시련을 뚫고 자신만의 문화를 구축해왔어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고통과 갈등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학 교수님께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 덕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그 영향 속에서 독립적인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더욱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위대한 발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사학 교수님은 제게 한국 역사의 진정성과 대단함을 강조하시며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나라가 겪어온 고난과 그 속에서 이룬 발전은 세계 역사에서 손꼽히는 사례예요. 예를 들어 한국은 여러 차례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항상 이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임진왜란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강력한 군대가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어떤 군대도 가질 수 없는 전략적 통찰력과 강력한 결단력으로 일본의 해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는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칭송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다른 사례를 들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은 바로 조선 왕조의 건국입니다. 고려가 멸망한 후 조선이 건국될 때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이후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사상과 교육, 과학기술 등의 발전을 이뤄냈어요. 그 시기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계는 한국 사회의 기틀을 다졌고 당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그 진보적인 사고는 매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더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보였고 그러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문화를 꽃피우고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해왔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유산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재를 지키며 그것을 현대 사회에 맞게 보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궁궐과 한옥은 그 자체로 놀라운 건축물이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미학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가 끝날 무렵 마치 한국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한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다시 일어섰고 언제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 그 정신을 계승해 온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외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독립적인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학 교수님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곳의 과학과 철학, 문화까지 궁금한 점이 많았고 교수님은 마치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듯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단순히 기능적인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것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특히 삼성과 SK의 기술들은 단순히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죠. 그 과정에서 철학적 사고와 기술의 결합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그 후 한국의 전통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에서는 사람과 자연, 사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과학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공유 정신은 현대의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차 친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하시며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여행은 학문적인 탐구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교수님은 여러 가지 준비물을 체크하셨고 여행이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고궁과 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행 중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적 장소마다 그곳의 철학적 의미와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에서 우리는 왕조시대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의 지혜와 그 안에 담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함께 맛보며
그 속에 담긴 고유의 철학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이 여행은 한국의 역사, 철학, 과학기술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 깊이를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큰 영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한국은 그 사이 눈에 띄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여전히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더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IT 기술과 전통 기술이 멋지게 융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요 건물들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스마트 시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지하철의 교통 시스템은 더욱 발전해 있었고 시내버스와 택시에도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이동할 수 있었던 점은 정말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에서는 공공 와이파이와 전자기기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멋진 융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궁과 같은 역사적 건물들이 최신 기술로 보존되고 있었고 전통적인 한옥들이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건물들은 전통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첨단 건축 자재와 기술이 적용되어 환경 친화적이고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축된 한옥들이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홈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전통의 미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집들이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 태양광 패널,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IT 기술은 전통 문화와도 아름답게 접목되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마을을 현대적인 IT 기술로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스마트 카메라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인기 상품을 분석하거나 관광지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해 역사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방문객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도 IT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의 유물들이 3D 스캔을 통해 디지털화되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한국의 문화유산이 앞으로도 잘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한국은 정말 살기 좋고 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와 전통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느껴졌고 그로 인해 한국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된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통신기술도 한국을 배워야 할 것이 많기에 한국에 더욱 자주 방문하여 선진 기술을 접하려는 노력도 제 자신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전국 방방곡곡 시골까지 인터넷이 잘 터지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